상황 판단. 이 상황 판단이라는 피셋의 과목은요, 상황을 판단해봐라 라는 두 가지 단어로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은요, 5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언어, 법조문, 도표, 규칙, 논리. 5개 여기 쉽게 언법도 균론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으실 때 처음부터 너무 세세한 것을 보기보다는 한 번쯤은요, 전체적인 오버뷰를 해보시면 훨씬 더 좀 이해하기 쉬울 때가 있으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정신들은 여러분 언어 따로 규칙 따로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께 논리적 사고, 그렇죠? 바른 사고와 빠른 사고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일 텐데요. 그 전에 과연 이것들이 어떻게 출제되는 거지? 그 모형을 알아두면 한결 더 부담감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나눠봤더니 5가지 유형으로 좀 정리됩니다. 여러분 상황 판단 문제는 마음 문제죠? 네, 그 마음 문제는 2세트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1번부터 20번, 이제 21번부터 40번이 거의 동일한 패턴의 문제로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앞에 보통 1번부터 3, 4번까지 구성된 것이 언어형 문제입니다. 제시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보통 일치하는 것, 불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 있죠? 예, 우리가 아마 좀 많이 봤던 문제 유형일 겁니다. 대학교 입시를 위해서도 준비했을 거고 보통의 객관식 문제들이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맞는 것, 맞지 않는 것 이것을 골라보게 문제 구성되고 있죠. 그런 게 보통 언어의 문제다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법조문 문제인데요. 이 법조문 문제는요, 복수의 법조문을 나열하고 그 법조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구성합니다. 언어의 문제와 거의 비슷한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만 법조문이라는 독특한 서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조문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으면, 더 나아가서 그 표현에 익숙하지 않으면 조금 그를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법조 문제를 위해서 반드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만 최소한 법률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법조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다면 한결 빠르게 법조문 문제를 좀 해결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저도 이제 실무동의 수험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조금은 제가 법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 개별적 문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도표 유형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시면 X축과 Y축으로 쫙 구성된 표를 가지고 표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있죠. 네, 이런 도표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도표는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보게 되면 수월합니다. 그렇겠죠? 그 내용들을 굉장히 컨덴스하게 정리 잘 되게 만든 것이 도표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글보다도 훨씬 더 파악이 어려운 게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에 대한 서술체계가 모른다면 여러분께서 도표를 보시더라도 정보를 좀 잘 파악하기 쉽지가 않으시죠. 앞에 있는 언어라든지 법조문은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쭉 읽으면 됩니다. 하지만 도표라는 것은 문장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X축과 Y축에 있는 변수를 읽는 법을 잘 모르신다면 도대체 어디를 봐야 될지라고 약간 허둥댈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기도 하죠. 네 번째입니다. 어찌 본다면 여러분 사안 판단의 문제를 가장 핵심 지을 수 있는 그 문제가 바로 규칙형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정한 규칙을 좀 주죠. 보통 제시문의 조건, 내 상황에서 동글뱅이 한 다음에 조건들을 쭉 줍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안을 적용해보고 아니면 문제를 풀어봐라. 이런 식이 이제 규칙형 문제일 텐데요. 아마 문제 유형도 많이 나올 뿐더러 난이도가 좀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높은 문제들이 보통 이 규칙형 문제에 포함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밑에는 논리 유형인데요. 논리 유형 역시도 조건을 주고 문제를 풀는 점에서는 규칙과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아주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림이라든지 독특한 소재로서 우리에게 그 조건들을 주는 점의 특징도 있을 뿐더러 둘은 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규칙형은요, 주어진 규칙을 적용해서 그냥 있는 규칙을 적용해서 푸는 문제라면 이 논리 유형은요,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새로운 조건들을 끄집어내서 푸는 문제들입니다. 예컨대 이런 문제들이죠. 예컨대 5가지 진술이 있다. 그 중에서 하나만 거짓이다. 이렇게요. 그렇죠? 그 조건만 주어졌습니다. 5개 진술과 하나의 조건만, 하나의 진술만 거짓이다라는 조건이 주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면 맞습니다. 우리가 그 조건을 결합을 해서 추론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규칙과 논리의 문제는 규칙은 보통은 적용의 문제고요. 이 논리라는 것은 추론의 문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좀 두 유형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죠.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은요, 5가지 상황으로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요, 상황 판단문제 기출을 보실 때 한 걸 좀 쉽게 볼 수가 있으시죠. 아, 이건 언어구나. 이건 법조문이구나. 이것은 도표구나. 등등요. 이렇게 해드린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뭔가 낯설 때 우리는 상당히 어려움을 더 느낍니다. 힘들게 느끼죠. 하지만 뭔가 익숙해지시면, 물론 익숙해진다고 그걸 잘한 건 아니죠. 하지만 뭔가 친숙해 보시고 느껴지고 익숙해진다면 한결 접근하는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거를 기시감이라고 하는데요. 얼마큼 봤던 느낌이 드는지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봤던 문제 같은데, 나한테 좀 친숙한 문제 같은데, 보통 이런 문제 유형들이 이렇게 접근하더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험장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이가 좀 있죠. 네. 그래서 보통 여러분께서 기출문제 많이 보신 분들은 이런 유형에 대한 구분이 없더라도 보시면 대충 상황 판단에 대해서 감이 좀 오시죠. 하지만 아무래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좀 초심자가 있을까 같은 생각이 들어서 5가지로 나눠드렸고요. 혹시 이 상황 판단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한 번쯤 이렇게 나눠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유형들을 상당히 좀 세분화시켜서 나눈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교재들마다, 선생님마다. 근데 저는 가급적 이 유형 부분을 좀 단순화시키려는 편입니다. 왜? 여러분 시험장 갔을 때 정말 이것을 뭐 무슨 형 문제, 무슨 형 문제, 걔를 막 구분해서 문제 풀지는 않죠. 그렇죠. 보통 그냥 풀게 되는 거지 무슨 형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에 도입할 때 대략적으로나마 문제를 나누게 되면 한결 더 수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이런 강의들은 이제 5가지 패턴 5로 해서요. 이 5가지 유형들에 대해서 이제 강의, 이제 문제들을 소개시켜준 강의를 패턴 5라고 상황 판단에 필요한 패턴 5에서 강의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문제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하신 분께서는 그 패턴 5 강의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5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인가를 묻게 되겠죠? 네, 그것은 4가지입니다. 분석, 추평 정리하시면 돼요. 분석, 적용, 추론, 평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분석, 추평은요. 우리 상황 판단 피셋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적성 시험들이 평가 덕목으로 삼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분석형은 뭘까요? 예, 있는 그대로를 잘 파악하느냐 문제입니다. 보통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죠. 여러분 우리 보통 공부하게 되면요. 이쪽이 굉장히 이제 치중합니다. 내가 좀 추론력이라든지 평가 능력 이게 좀 부족해 이렇게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동안 강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의 많은 수험생이 부족한 점은 이쪽보다는 이쪽이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제시문 내용만 정확히 파악하면 문제 풀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들은 제시문 내용을 좀 왜곡하시거나 아니면 좀 놓치시거나 해서 문제를 그릇되게 푸신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왜 힘드냐면 보통은 이 점은 이 제시문 내용은 내가 분석을 잘했어 라고 수험생들이 보통 생각합니다. 이 말은 이런 걸까 이렇게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제가 설명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과 제가 가진 논의의 평면이 다르다면 제가 아무리 이쪽 논의를 평면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말했던 이 논의들이 잘 들어가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이해되지 않거나 좀 힘드시다면 한 번쯤은요. 이 추론 쪽이 아니고요. 내가 과연 이 제시문을 잘 파악했나? 얘를 한 번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길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 적용력입니다. 이 적용력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자, 어떤 사실을 파악했죠?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이 A에도 적용할 수 있겠네. 이런 규칙이 있다 칩시다. 아니면 이런 원리라든지 이런 수식이 있다 칩시다. 이런 상태에서 자,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답은 이거겠네. 이걸 묻는 것이 바로 적용력 문제입니다. 보통 상황 판단에서는 제시문에 어떤 수학적 공식을 좀 준 경우 있죠. 그런 다음에 거기다 좀 넣어봐서 답을 좀 내봐라. 이런 것들이 바로 적용력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추론입니다. 자, 추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어진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게 추론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조건들을 나열한 상태에서 자, 조건 받지? 자, 요 상태에서 네가 한번 끄집어내서 풀어봐. 이것이 바로 추론형 문제죠. 점차적으로 추론형이 좀 강화되는 추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언어형 문제도요. 보통 일치, 불일치를 많이 냈죠. 다음 내용이 일치된 것은 이렇게요. 그랬던 것들이 자꾸만 어느 쪽으로 적용과 추론의 문제로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언어로 된 정보들을 판단으로 해서
추론될 수 있는 것은 을 묻는 문제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분적 추평인데요. 이 네 번째 평가는 우리 사안 판단에서는 조금 가볍습니다. 이 적성 시험에서 있지 않습니까? 분석, 적용, 추론에서 마지막 평가까지 보통 묻는 편인데요. 이 평가 쪽은 언어 논리에서 좀 가볍게 묻고 있고요. 보통은요. 우리 시험 중에서는 나와도 한두 문제 정도를 좀 가볍게 낸 편이죠. 보통 어떤 글이 있는 상태에서 그 논증을 강화할 수 있다, 약화할 수 있다 등등의 표현에 나오는 문제들이 이 평가 쪽 문제인데요. 이것은 조금은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 판단을 준비하신 여러분께서는 대부분 어디? 이 분적추 여기에 신경 쓰시면 되겠다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해 보시겠네요. 상황 몇 가지? 네, 언법도 균론 5가지. 그럼 판단 몇 가지? 4가지. 맞습니다. 이거의 조합형이 바로 사안 판단 문제죠. 소지는 언어인데 분석을 물을 수 있고 언어인데 추론을, 도표인데 적용을, 도표인데 추론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이 규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초보자라면 이 5가지 유형에 대한 접근법과 이것이 무엇인지, 그렇죠? 그것과 함께 두 번째, 이런 글이 나왔을 때 어디를 보면 되겠다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는요, 이 문제들에 풀 때 필요한 사고들이 있죠? 문제 푸는 머리에 정신적 근본적 사고들. 이것들은 바로 분적 추평으로 정리할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내가 어디가 약한군, 내가 어디를 강화시키고 있군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초보자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나눠보시고요. 경험자시라면 그동안 보셨던 기출문제들을 한 번쯤은 여기에 맞춰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할 겁니다. 나는 법조문이 약한 줄 알았어. 나는 논리게임이 약한 줄 알았어. 그랬는데 보니까 나는 법조문과 논리게임이 약한 것이 아니고 법조문에서 적용, 논리에서 적용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언어는 잘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언어가 대부분이 분석으로 있으니까 잘했던 거고 언어에서 추론 나오니까 틀리더라 하면 그분께서는 추론이 약하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약한지를 분명히 판단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안 판단 문제가 같이 10개씩 틀렸다고 해서 동일한 학생이 아닙니다. 그 10개가 굉장히 분산되게 틀린 친구가 있는 반면에 한쪽 파트에 상당히 국한돼 틀린 친구가 있습니다. 당연히 분산되어 있는 친구가 안정적이죠. 왜? 그 친구는 각각의 유형 중에서 뭘 틀렸을까요? 맞습니다. 분석도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적용도 쉬운 게 어려운 게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게 뭘까요? 네, 맞아요. 풀만한 건 풀었고 틀릴만한 건 틀렸다는 뜻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한쪽 유형에만 치우쳐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쪽 문제에 대한 대비책이 좀 약하다 볼 수가 좀 있죠. 그렇게 될 경우는 사안 판단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 5가지 문제 유형이 좀 들쑥날쑥하면서 문제가 있습니다. 출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때에 따라서는 법조문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딘 규칙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그런데 어느 한쪽 유형에 약한 점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리스크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단순히 전체적인 점수에만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어디가 약하구나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십시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